여러분, 여기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선택한 큰 며느리, 그리고 집문서를 선택한 작은 며느리.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열의 아홉은 집문서를 택하겠지요. 곰 같은 큰 며느리와 여우 같은 작은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부자이기로 소문이 자자한 최참판 댁이 있었는데요. 이 집은 논밭만 수천 평에, 기와집은 그렇게 넓고 웅장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아이고 저 집 좀 보소 하며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깥 양반이 세상을 뜨고 나서 안방마님인 노마님 혼자 남았습니다. 이 노마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벽에 똥칠을 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지기 시작했지요. 이웃 다낙네들이 모여 앉으면 쯧쯧 그 양반집 마님이 그렇게 되셨다는데 하며 수군덕거렸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은 쌩쌩 부는 날, 노마님이 두 며느리를 안방으로 급히 호출했습니다. 안방 아랫목에는 쿨럭쿨럭 기침을 하며 누워있는 노마님이 계시고 그 앞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보자기만 봐도 뭔가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박씨는 덩치가 산만하고 우직한 곰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격은 순하디순해서 시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예, 예 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반면에 작은 며느리 조씨는 젓가락처럼 마르고 눈치가 뱀처럼 빠른 여우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은 물레방아 돌듯 빠르고 손놀림은 날쌔기가 도둑고양이 같았지요. 노마님이 떨리고 힘없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을 꺼냅니다. 쿨럭쿨럭. 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듯 싶구나. 몸은 갈수록 말을 안 듣고 정신은 흐릿하고 너희에게 내 마지막 남은 것들을 나눠주려 한다. 노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보자기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눈은 보자기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몰랐지요. 첫 번째 보자기를 여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논밭 3,000평. 문서와 저택의 기와집 집문서가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도장과 붉은 도장 자국이 선명했지요. 그런데 두 번째 보자기를 여니 세상에나 이건 또 뭡니까? 노마님이 쓰시던 낡아빠진 노쇼강 하나와 여기저기 금가고 닳고 다른 지팡이뿐이었습니다. 요강은 녹이 슬어 누르스름했고 지팡이는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던 거지요. 노마님이 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똥오줌도 받아내야 하는 짐 덩어리가 되었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고 밥도 떠먹여줘야 하는 신세가 됐어. 자,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해라. 누가 이 집문서와 재산을 갖고 누가 이 늙은이를 업고 가서 마지막까지 모시겠느냐? 선택은 오로지 너희 몫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아니 눈 깜짝하는 것보다도 더 빠른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조씨가 번개같이, 아니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손을 쭉 뻗어서 집문서를 확 낚아채더니 두 팔로 꽉 껴안았습니다. 마치 금덩어리라도 움켜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 동작이 얼마나 재빠른지 큰 며느리 박 씨는 눈만 껌뻑껌뻑할 뿐이었습니다. 조 씨는 입가에
은근슬쩍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형님은 평소에 효부라고 온 동네의 소문이 자자하지 않습니까? 인심도 후덕하시고 마음씨도 곱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게다가 힘도 장사시고 건강하시고 어른 모시는 데는 타고난 재주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몸이 약해서 감기만 걸려도 끙끙 앓고 힘도 없어서 쌀독 하나 제대로 못 옮기는 형편입니다. 도저히 어머님 수발을 제대로 못 들 것 같습니다. 이 집과 재산은 제가 잘 관리해서 제사도 정성껏 모시고 집안 대소사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님은 형님이 모시는 게 천지의 도리이자 하늘의 이치인 줄 아뢰옵니다.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아주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술술술 쏟아냅니다. 효부고 뭐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으면서 저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말을 하니 듣는 사람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큰며느리 박 씨는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 성격이 워낙 순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 화를 낼 줄도 모르고 따지고 들 줄도 몰랐던 거지요. 알겠네, 동서. 자네 말이 다 맞는 말일세. 어머님은 내가 책임지고 모실 테니 자네는 그 재산 가지고 잘 살아보게나. 부디 집안 제사도 잘 모시고 말일세. 박 씨는 더 이상 군말 없이 앙상하게 마르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어머니를 두툼한 솜이불에 꽁꽁 싸서 조심조심 등에 업었습니다. 무게가 솜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런데 세상에 쌀 한 톨, 보리쌀 한 줌, 엽전 한 입도 받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저 낡은 노시오강 하나와 금간 지팡이만 손에 쥐고 눈 쌓인 대문 밖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밖을 막 나서려는데 뒤에서 작은 며느리 조 씨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쨍쨍거리며 들려옵니다. 아참, 형님, 어머님 모시고 가시는 건 좋은데 말입니다요. 나중에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추워 죽겠다고 해서 다시 기어들어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당장 대문에 문 걸어 잠그고 소금 한 바가지 뿌려서 잡귀도 못 들어오게 만들 거니까 그리 하셔요. 한 번 나간 사람은 영영남이니 코빼기도 비치지 마시구려. 그러면서 하인들을 손짓으로 불러시키더니 대문을 쾅 하고 무섭게 닫아버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매정한지 대문짝이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지나가던 까마귀도 놀라서 깍 소리 지르며 날아갈 정도였지요. 동네 개들도 지저대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부는 눈길 위를 박 씨는 걸어갑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고 눈은 점점 더 깊이 쌓여가고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힌 노마님이 죄인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며 옵니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 것, 이 쓸모없는 늙은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차라리 나 같은 것은 눈밭에 내버려두고 혼자라도 살 길을 찾는 게 어떻겠니? 쿨럭쿨럭. 그러자 큰며느리 박 씨가 시린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래도 씩씩하게 힘차게 대답합니다.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소리 다시는 마셔요. 집문서야 뭐 따지고 보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불 때면 제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진짜 사람이시고 제 가족 아닙니까? 우리 친정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어. 제가 어릴 적부터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엄마 같은 분이십니다. 어머님 냄새가 구수하고 더 좋고 어머님 손길이 따뜻하고 더 좋습니다. 저는 덩치는 이렇게 곰처럼 커도 손재주는 제법 좋고 바느질도 할 줄 알고 품팔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굶겨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걱정 꽉꽉 붙들어 매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아이고, 저런 곰 같은 착한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을까요? 마음씨도 금덩어리처럼 곱고 효성도 하늘을 찌를 듯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매정했습니다. 마음은 따뜻해도 당장 오늘 밤 잘 곳도 없고 내일 아침에 먹을 밥 한 술도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주머니를 뒤져봐도 엽전 한 입 없고 살림살이라곤 요강과 지팡이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발걸음을 재촉해서 동구 밖 언덕배기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폐가를 찾아갔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구멍이 뻥뻥 뚫렸고 벽은 금이 가고 무너져 내렸으며 문짝은 덜렁덜렁 떨어져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박 씨는 짐을 풀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조심조심 방바닥에 눕히고 구멍난 지붕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숭숭 들어오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를 두 팔로 꼭 끌어안고 덜덜덜 떨며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이리떼가 우우 울부짖고 바람은 귀신 소리처럼 히익 울고 그야말로 지옥 같은 밤이었습니다. 과연 이 착해도 너무 착해 빠진 큰며느리에게 쥐구멍에도 벼틀 날이 찾아올까요? 하늘이 무심하지는 않다던데 정말 그럴까요? 큰며느리 박 씨의 폐가 살이는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낮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삭바느질을 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며 품팔이를 했습니다. 밤에는 깜깜한 산속으로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았지요. 한겨울 추위에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두껍게 터지고 굳은 살이 박혔고 발 뒤꿈치는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서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동상에 걸려 빨갛게 부어올랐고 얼굴은 바람에 그을려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 고된 와중에도 시어머니 끼니만큼은 하루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흰 쌀밥에 따끈한 고깃국을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반찬도 푸짐하게 담아드리고 국은 진하게 끓여서 영양가 있게 해드렸지요. 정작 본인은 뭘 먹었냐고요? 누룽지에 찬물을 말아서 후루룩 들이키고 김치 한 조각, 무 한 쪽 겨우 곁들여 먹으면서 말입니다. 배가 고파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지만 박 씨는 한 번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수군덕수군덕 했습니다. 아이고, 저 곰퉁이 박 씨 말일세. 집문서를 여우 같은 작은 동서한테 송두리째 뺏긴 것도 모자라서 저 노망난 노인네 수발 드느라 등골이 휘네 휘어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말일세. 그러게 말이야. 효성은 지극한데 팔자는 기구하다니까. 착한 사람만 손해보는 세상이야. 세상. 쯔쯔쯔 저렇게 고생해봤자 나중에 뭐 남는 게 있겠어. 요강이랑 지팡이 하나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밤이었습니다. 천둥은 우르릉 쾅쾅 하늘을 찢을 듯 울렸고 번개는 번쩍번쩍 온 세상을 환하게 밝혔다
어둡게 했다를 반복했습니다. 천둥 소리에 놀란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정한 때가 온 것일까요? 하루 종일 헛소리를 중얼중얼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던 시어머니, 노마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눈빛이 평소에 그 흐리멍덩하고 초점 없던 눈빛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호랑이 눈, 매서운 매의 눈빛이었지요.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것처럼 또렷하고 맑았습니다. 아가, 박씨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어서 와보거라. 박씨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다가가자 노마님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보찜을 가리키며 그 속에 들어있던 그 얇은 노쇼강과 대나무,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박씨가 조심조심 그것들을 들고 오자 노마님이 물었습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다 똥오줌 냄새 난다고 손가락질하며 피하던 물건들이다.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코를 막고 지나가던 물건들이지. 너는 이것들이 더럽지 않더냐? 솔직히 말해보거라. 박씨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어머님 손때가 묻고 어머님 채취가 배어있는 물건인데 어찌 더럽겠습니까? 제게는 이것들이 어머님 분신과도 같고 제 친정엄마 유품과도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들입니다. 박 씨의 진심 어린 대답에 노마님은 비로소 빙그레 환하게 웃으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대나무 지팡이의 밑동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힘껏 비틀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끼 툭 나무가 돌아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고도 신기하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빈 속이 뻥 뚫린 대나무인 줄로만 알았던 지팡이 속에서 묵직하고 반짝이는 금덩이들이 우르르르르 쨍그랑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방바닥에 대굴대굴 구르는 누런 황금빛, 찬란하게 빛나는 금덩어리들에 박 씨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지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게 대체 뭡니까? 꿈을 꾸는 겁니까? 생시입니까? 노마님이 얼굴을 정색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잘 들으렴. 이건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난리통을 대비해서 훗날을 위해 숨겨두신 비자금이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상금이지. 그리고 이 노쇼강, 이걸 잘 보거라. 노마님은 요강을 들어 박 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깨끗하게 잘 닦고 광을 내어서 내일 아침 일찍 장터에 나가거라. 그리고 한양에서 온 김대방이라는 거상을 찾아 이 요강을 보여주도록 해라. 그 양반은 물건 볼 줄 아는 분이시다. 내 말 똑똑히 명심해라. 절대로 헐값에, 싼 값에 함부로 넘기지 말고 이 요강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아는 분께만 팔겠다고 목에 힘주고 배짱을 부려야 한다. 알았느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겠습니다.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노마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노망이 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벽에 똥칠을 하고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눈빛이 흐릿했던 것은 모두 연기였던 것입니다. 두 며느리 중에서 누가 진짜 효성스럽고 착한지, 누가 욕심만 많고 속이 검은지를 시험하기 위한 꾀였던 거지요. 노마님의 지혜와 안목이 얼마나 깊고
날카로웠던 말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 조 씨가 가져간 그 땅 문서와 집 문서는 사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허울 좋은 개살구였던 것입니다. 매년 세금은 왕창 나오는데 소출은 쥐똥만큼도 안 나오는 자갈밭이었던 것이죠. 기와 집도 겉만 멀쩡하지 않은 기둥이 썩어 문드러진 흉가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 씨는 더럽고 꼬질꼬질한 누더기 옷을 벗어 던지고 노마님이 마련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요강을 정성스럽게 닦고 또 닦아서 품에 꼭 안고 의기양양하게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붐볐습니다. 온갖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의 외침 소리, 흥정하는 소리, 달구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뒤섞여 시끄러웠지요. 장터 한복판, 비단옷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금관자를 쓴 거상 김대방이 수많은 호위무사들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 씨가 용기를 내어 벌떡 앞으로 나서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방날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요강 좀 보시지요. 이것은 예사 물건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호위무사들이 칼을 빼들고 버럭 화를 내며 미친 여자라고 상전께 버릇없이 군다고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것들아, 감히 상전 앞을 가로막느냐? 당장 썩 물러서지 못해. 하지만 김대방이 손을 들어 호위무사들을 제지하고 박 씨가 내민 요강을 가까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숨이 멎을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지요. 이것은 세상에 이럴 수가. 고려 왕실에서 귀하게 쓰던 전설의 청동봉황 요강이 아니더냐. 역사책에서만 보던 것인데 밑바닥에 새겨진 이 봉황 문양, 이 정교한 솜씨를 보라. 이걸 어찌 이런 촌부가 평범한 아낙네가 가지고 있단 말이냐. 도대체 어디서 구했느냐? 박 씨는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똑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대박날이 물건 볼 줄 제대로 아는 분을 이제야 만났군요. 이 물건의 진가를 아시는군요. 이 물건과 제가 가진 금덩이를 밑천으로 합쳐서 장사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손맛도 좋고 머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큰 이익을 남길 자신이 있습니다. 김대방은 박 씨의 두둑한 배짱과 당찬 기계, 그리고 물건의 진가에 크게 감탄하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소,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찾고 있었소. 이 물건만 봐도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알겠소.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소. 자본도 대주고 장사 비법도 가르쳐 주겠소. 그날부터 박 씨의 인생은 180도, 아니 360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 씨는 타고난 손맛과 솜씨로 음식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떡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장아찌도 담갔는데 그 맛이 혀를 감아 돌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지요. 게다가 김대방의 아낌없는 후원과 조언까지 더해지니 돈이 돈을 낳고 재물이 재물을 불러와서 불과 1년 만에 박 씨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와 집을 새로 지었고 하인도 수십 명 거느리게 되었으며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 씨 마님 하며 허리를 굽실굽실 숙이고 인사를 했지요. 반면에 집문서만 챙겨서 달아났던 작은 며느리 조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월은 화살처럼 흘러 딱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큰 며느리 박 씨는 이제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상이 되었습니다. 쌀 장사로 번 돈으로 땅을 사고 포목 장사까지 손을 뻗쳐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요. 그녀가 새로 지은 99칸 기와집 대문 앞에는 쌀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장사, 거래를 하러 온 상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노마님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너른 마당에는 소 1마리를 통째로 잡고 돼지도 2마리나 잡아 굽고 삶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가 10리 밖까지 진동했고 동네 사람들을 모두 초대해 함께 먹고 마시니 그야말로 성대한 잔치였지요. 비단옷을 입은 노마님은 상석에 앉아 호탕하게 웃고 계셨고 그 옆에는 한껏 차려입은 귀부인이 된 큰며느리 박 씨가 옷가락지를 낀 손으로 정성스레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온 동네가 축하 인사를 드리러 오고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가운데 잔치는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문 밖에서 웬 거지꼴을 한 여인이 쭈뼛거리며 기웃거립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헝클어졌고 옷은 다해져서 군데군데 살이 비치는 말이 아닌 행색이었습니다. 얼굴은 때와 먼지로 시커멓게 변했고 맨발에는 상처투성이었지요. 자세히 보니 바로 욕심쟁이 작은 며느리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그동안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챙긴 집문서는 알고 보니 10년치 세금이 밀린 자갈밭이었고 세금을 내지 못해 관가에서 압류당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재산을 모아 장사를 하려다 교활한 사기꾼에게 속아 남은 패물까지 몽땅 날리고 완전 알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여기저기 떠돌다가 소문으로 이 고을에 인심 좋은 부자 과부가 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눠준다는 말을 듣고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러 용기를 내어 찾아온 것이지요. 하인들이 이 천한 거지가 감히 어디서 하며 소금을 뿌리고 빗자루를 들고 쫓아내려 하자 상석에 앉아있던 박 씨가 손을 번쩍 들어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손님을 이리 들이거라. 내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 조 씨는 굽실굽실 허리를 굽히며 조심스레 마당으로 들어와 넙죽절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가늘었지요. 아이고 마님, 이 불쌍한 것에게 적선 좀 베풀어 주십시오. 며칠을 굶어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요. 냉수 한 그릇, 찬밥 한 덩이라도 줬사오니 살려주십시오. 박 씨가 비단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가 천천히 착 하고 접으며 얼굴을 또렷이 드러냈습니다.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번졌지요. 동서 밥이 그리도 고픈가? 그런데 내 얼굴을 똑똑히 보고도 그 밥이 과연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는가? 조 씨가 고개를 번쩍 들어 박 씨의 얼굴을 똑바로 확인한 그 순간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은 쩍 벌어져 턱이 빠질 듯 다물어지지가 않았지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형님이 어떻게 이런 부귀영화를 거지가 되어 길바닥에서 죽었다던 소문은 대체. 조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좋은 집문서를 챙기고 형님에게는 쓸모없는 것만 떠넘겼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이어 화려한 비단 방석에 앉아있던 노마님이 지팡이를 높이 들어 쿵 하고
마루바닥에 힘차게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시어미 얼굴도 못 알아보는 것이냐? 냄새난다고 코를 막고 더럽다고 방문도 열어주지 않던 그 늙은이가 바로 여기 있다. 침에 걸려 곧 죽을 거라며 쌀 한 톨 주지 않던 그 며느리가 내가 아니더냐. 노마님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힘이 넘쳤습니다. 3년 전 병색이 완연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건강하고 위험 있는 노부인의 모습 그 자체였지요. 어머님, 침에 걸려 다 죽어가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시고,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조 씨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는 소리가 퍽 하고 울렸지요. 눈앞에 펼쳐진 산의 진미와 으리으리한 99칸 기와집,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 그리고 자신이 내쫓다시피 했던 시어머니와 형님이 누리는 엄청난 부귀영화,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사색이 되더니 곧이어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고 그 결과가 이렇게 정반대로 뒤바뀐 현실 앞에서 그녀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조 씨, 역시나 뻔뻔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상황을 재빨리 파악한 그녀는 갑자기 무릎으로 기어가 박 씨의 치맛자락을 와락 붙잡고 울고불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까지 짜내며 애절하게 애원했지요. 형님,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이 못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잠시 귀신이 들렸었나 봅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이 집 행랑채 구석 한 칸만이라도 내어주십시오. 제가 죽어라 마당이라도 쓸겠습니다. 똥통이라도 퍼내고 밤낮으로 부엌일도 하겠습니다요. 조 씨는 머리를 땅바닥에 찌으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치맛자락을 확 빼내며 옆에 서 있던 하인에게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미리 준비해둔 듯 멍석에 말아온 무언가를 조 씨 앞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멍석이 펼쳐지자 안에서 낡고 더러운 물건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년 전 조 씨가 형님을 내쫓을 때 던져주었던 바로 그 다 찢어지고 솜이 빠진 누더기 이불과 쥐도 마다할 식은 밥, 한 덩이, 그리고 밑창이 다 떨어진 집신 한 켤레였습니다. 박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냉기가 서려 있었지요. 동서 기억나는가? 자네가 우리 모녀를 쫓아낼 때 자비롭게도 베풀어 주셨던 그 귀한 전별금일세. 나는 그 은혜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네. 그래서 3년 동안 이것들을 고이 간직해 두었다가 이렇게 고스란히 돌려주니 이걸 가지고 나가게.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 조 씨의 얼굴이 더욱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했던 악행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발악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떻게 피를 나눈 가족끼리, 한 시어머니를 섬긴 동서지간끼리 이럴 수 있소. 이 넓은 집에 재산도 넘쳐나는데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안 되겠소. 형님은 원래 마음씨 착한 분이 아니었소. 그 순간 상석에 앉아있던 노마님이 지팡이를 쿵쿵 2번이나 힘차게 내리찍으며 벼락 같은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몹쓸 년, 입을 닥치거라. 내년은 재산을 택했고, 내 형님은 사람을 택했다. 내가 그토록 탐내며 가져간 그 집문서는 결국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으나, 내 형님이 힘겹게 업고 나간 이 늙은이의 등짝에는 금덩이가 들어 있었느니라. 쌀 창고를 차지했다고 좋아했지만 정작 그 쌀은 썩어서 쓸 수도 없었고 폐물함은 텅텅 비어 있었지. 복을 제 발로 차버린 건 바로 너다. 하늘이 내린 기회를 스스로 내던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다시 돌아왔느냐.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 소리가 웅성웅성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욕심쟁이가 다 있나. 제 어미를 버린 천벌을 받은 거지. 쯔쯔, 인과응보로구먼. 박 씨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여봐라, 이 사람을 당장 대문 밖으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다시는 감히 내 집 문턱을 넘보지 못하게 대문 앞에 소금을 한 가마니 통째로 뿌려라. 네,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힘센 하인들이 조 씨의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짐짝처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조 씨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이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 의해 대문 밖으로 힘없이 질질 끌려나가는 조씨. 마지막 발악으로 손톱으로 땅을 긁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살려주시오. 아이고, 이게 꿈이오, 생시오. 결국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조씨 위로 하얀 소금이 눈보라처럼 촤르르륵 뿌려졌습니다. 소금 가루가 그녀의 해진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새하얗게 덮었지요. 쾅! 무거운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렸습니다. 닫힌 대문 안에서는 흥겨운 잔치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왔습니다. 반면 대문 밖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은 조 씨는 땅을 쾅쾅 치며 통곡했지만 지나가는 똥개조차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꼬리를 말고 피해서 갈 정도였지요. 욕심이 화를 부르고 결국 스스로 복을 걷어찬 조 씨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날 이후 큰며느리 박 씨의 집은 단순히 돈만 많은 부잣집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시어머니 노마님의 깊은 뜻을 받들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쌀독을 활짝 개방하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을 따뜻하게 돌보며 병든 사람에게는 약값을 보태주고 아이들에게는 그를 가르치는 서당을 열었습니다. 마치 활인서빈민 구제기관 같은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며 온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해마다 흉년이 들면 박 씨는 창고를 여러 쌀을 나눠주었고 추운 겨울이면 소못과 이불을 만들어 가난한 집에 전했습니다. 혼례를 올릴 처지가 안 되는 집안의 혼수를 대신 마련해 주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있으면 관가에 나서서 힘을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박 씨를 예전처럼 미련 곰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아있는 보살님, 우리 고을의 은인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칭송했습니다. 아이들은 박 씨를 보면 달려와 인사를 했고 어른들은 고개를 깊이 숙여 존경을 표했지요. 노마님은 며느리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그 뒤로도 무려 10년을 더 정정하고 건강하게 사시며 증손자들의 재롱을 보시고 증손녀의 혼례까지 직접 주관하시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마치 낮잠을 주무시듯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통 하나 없이 미소를 머금은 채 숨을 거두셨다고 합니다. 노마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 상여 행렬이 10리 밖까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 모여들어 함께 배웅했지요. 곡소리보다 좋은 곳으로 편히 가시라. 은예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덕담이 더 크게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하늘에서는 꽃잎이 흩날리듯 봄비가 보슬보슬 내렸고 사람들은 이것이 노마님을 하늘이 맞이하는 것이라 여겼답니다. 반면 쫓겨난 작은 며느리 조 씨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빨래를 하고 밭을 메고 똥통을 퍼내는 온갖 천한 일을 하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갔지요. 하지만 성질이 고약하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어디서든 오래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조 씨는 배를 움켜쥐고 거리를 헤매다가 큰 며느리 박 씨가 베푸는 무료 급식소 앞에 이르렀습니다. 얼굴을 헝겊으로 가리고 몰래 줄을 서서 국밥을 얻어먹었는데 그 따뜻한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내 손으로 다 버렸구나. 조 씨는 국밥 한 그릇을 다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훔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불쌍한 거지 할멈이라고만 여겼지. 그녀가 바로 박 씨의 동서였다는 것은 아무도 몰랐답니다. 조 씨는 평생 자신이 버린 복을 후회하며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리워하며 쓸쓸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방 한 칸, 마음 놓고 먹을 밥 한 그릇조차 없이 떠돌다가 결국 어느 추운 겨울 길바닥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는 소문만 들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고 이속을 잘 챙겨야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우직하게 부모를 모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바보라고 비웃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의 큰 며느리를 보십시오. 그녀가 업은 것은 병든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하늘이 내린 복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진 보물이라는 것을 노쇼강과 지팡이가 보여준 셈이지요. 혹시 지금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 속상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뿌린 그 착한 마음의 씨앗이 언젠가 반드시 황금 열매가 되어 돌아올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시어머니를 업고 튄 며느리의 대박 비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었다면 댓글에 역시 착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제게는 황금 지팡이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기가 막힌 야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딸랑딸랑 눌러주시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1등 야담꾼 김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